아들이 어릴 적만 해도 내가 언제 이 아이를 다 키워서 장가 보내려나 싶었는데 막상 아들을 보내고 나니 시원섭섭하면서도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아이를 키우며 말 못할 고생도 많았고 사연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결혼 생활이 가장 다사다난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동안 남편이 둘이었거든요. 지금은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고 저도 안정을 찾았지만 그 세월을 지나온 저는 참 할 말이 많습니다. 당시 여유 없는 친정에서 자랐던 저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말 몇 마디 섞어본 적 없는 남자와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 남자를 어떻게 몇 번 보지도 않고 결혼을 하는지 싶었지만 그 시절이야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이에 사랑도 없이 한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았어요. 좋으나 싫으나 한평생을 같이 해야 할 사람인데 하루빨리 정부치고 사는 게 좋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남편은 참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애초에 말수도 별로 없었고 제가 불편한 건지 부끄러운 건지 살면서 저한테 먼저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대학 졸업 후에 곧바로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수험생이라 매일 공부한다고 서재에만 박혀있느라 저랑은 얼굴 한번 마주치기 어려운 정도였어요. 그나마 얼굴 마주볼 때가 식사 시간인데 다 같이 먹는 식사 자리에서는 시어머니 눈치에 제가 먼저 말을 붙이기 힘들었고 밤에는 공부하다가 늦게 잔다며 저더러 먼저 자라고 하는 통에 저는 밤에도 남편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선을 봐서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이건 제가 결혼을 한 건지 수험생 뒷바라지라러 식모로 들어간 건지 모를 정도였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로 식모처럼 생각하시는 듯 했고요. 가난했던 제 친정과 달리 시댁은 여유 있는 집안이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살아계실 적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대로 지역 유지로 기세 등등하던 시댁이었습니다. 집도 시골에서는 흔히 보기 힘든 기와집이었죠. 며느리는 남인지라 제가 시댁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돈 벌지 않고도 마음 편히 시험 공부에 매진할 수 있고 혼자 자식 키우며 아무런 고생 모르셨던 시어머니만 봐도 대강의 사정을 알 수는 있었어요. 그런 시댁에서 저희 결혼할 적에 친정이 도움을 주셨던 탓에 어머니는 저를 시댁에 팔려온 종년 취급을 하셨고 저는 구박을 당하면서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죄인이 된 심정이어야만 했습니다. 신세를 진 게 있으니 무슨 수모를 당해도 참는 수밖에 없었죠. 그 집 일하러 팔려온 사람처럼 집안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잘해도 욕먹고 못하면 얻어맞는 그런 신세였어요. 제가 당한 시집살이를 다 말하려면 입이 아파 설명도 하기 싫네요. 저도 사정을 모르고 시집 온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인데 어떻게 그렇게나 심하게 구셨을까 싶어 서러웠습니다. 가뜩이나 잘 알지도 못하는 남편한테 시집와서 외로웠던 제가 모진 시집살이까지 당해야 했으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런 상황에 남편이라도 제 편이 되어주었으면 했지만 시험 공부하느라 바쁘다는 남편은 늘 제게 무관심하기만 했습니다. 유약한 성격의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내 편 한번 들어달라는 말에도 자기는 분란이 싫다며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남편까지 시어머니와 합세하여 괴롭지 않아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집에 내 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매일 눈물로 베개 잎을 적셔야 했죠. 하지만 이미 시집을 왔으니 어쩌겠어요. 당시만 해도 여자가 이혼을 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할 분위기였고 제가 감히 시댁에서 이혼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어요. 이혼하고 싶다고 말만 해도 난리가 날 테고 아마 시댁보다 저희 친정에서 저를 뜯어 말리셨을 겁니다. 그 시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딸 자식 팔자들이 다 그렇게 했죠. 일찍 시집 가거나 나가서 돈 벌어 남자 형제들 뒷바라지하거나 늘 서럽고 고생해야 하는 것이 여자들 팔자였기에 저만 특별히 힘들다고 불평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 숨죽이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삶에 낙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성이 나시는지 늘 화를 내셨고 가장 가깝고 의지되어야 할 남편은
없는 것만 못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남편이 왜 사법고시에 목을 매는지 이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남편이 사법고시를 준비한 지도 벌써 몇 년째였거든요. 제가 비록 대학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지만 그런 제가 보기에도 남편이 사법고시 합격한다는 건 뜬구름 잡는 소리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공부에 별 소질도 없어 보였지만 자기 스스로도 의욕이 없어 보였거든요. 시어머니 성화에 매일 책상 앞에 앉아 있긴 하지만 도통 책을 읽기나 하는 건지 몇 날 며칠이 되도록 책 한 장 넘어가지 않는 날들도 있었죠. 그런데도 왜 몇 년 동안 공부를 놓지 않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회활동도 안 하고 틀어박혀 공부만 해서 그런지 남편은 정신이 너무 약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데도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작은 소음이나 사건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했어요. 강박 같은 것이 있는지 모든 물건이 늘 제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어쩌다 제가 잘못 건드리는 날에는 하루 종일 그 일을 가지고 신경을 쓰곤 했었죠. 뭘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나한테 일부러 저러나 하기도 했지만 살면서 겪어보니 그 사람 성격이 그랬나 보더라고요. 덕분에 예민한 남편 뒷바라지까지 하는 저도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백수신세라는 게 참 고달픈 일이었어요. 물론 시댁에 돈이 많으니 제가 나가서 돈 벌어야 할 걱정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내인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주시는 돈보다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 좋았어요. 매번 생활비 터서 쓸 때마다 제가 허투루 쓰지 않나 감시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두부 안 먹어도 마음 편히 못 살 정도로 불편했습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친정에서 시집왔다며 저를 탐탁치 않으시던 시어머니셨는데 어쩌다 제 물건 하나라도 사는 날이면 제가 과소비를 했다고 몇 시간씩이고 일장연설을 하고 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 집에서 식모처럼 일하면서도 제 옷 한 벌 사입지 못하는 신세였네요. 그게 서러워서 차라리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다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아마 집에서 떠밀지 않았더라면 저는 평생 결혼 생각 없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저의 결혼 생활은 갑갑한 감옥 생활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다행인지 저는 결혼 3년 차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빨리 장손 낳으라며 재촉이 심하셨는데 남편이 공부 안 하는 핑계로 골방에만 갇혀 나오질 않으니 임신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죠. 그러다 3년 만에 겨우 얻게 된 자식 소식에 저는 기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감정폭이 크지 않던 남편 역시 임신 소식에는 오랜만에 웃음을 짓더라고요. 환하게 웃는 남편과 좋아하시는 시어머니를 보자 저도 왠지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에는 아이가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아이 덕분에 우리 가정에도 행복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죠. 제가 아들을 낳자 제 사정도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손을 낳았다고 좋아하셨고 그제서야 나름 며느리 대접도 해주셨어요. 손자가 들을까 싶으셨는지 전처럼 막말도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아들의 존재 자체였습니다. 자식은 참 놀라운 존재였어요. 엄마를 어떻게 알아보고 저를 찾는지 아이가 제품에 쏙 파고들 때면 저는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내 편 하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집안에서 드디어 제 편이 생겼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더 이상 남편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나 기대도 없이 그저 내 자식 보는 낙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시집와서 지낸 지 8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남편은 여전히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고 저희 아이는 곧잘 말을 하고 걸어다니는 유치원생이 되어 있었죠. 자식이 학교 들어갈 날이 머지 않았는데도 여전히 무직인 남편의 처지가 갑갑했지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 저도 욕심을 내려놓았어요. 그래도 시댁에 재산이 있고 시어머니가 손자를 예뻐하시니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희 집 실질적인 가장은 여전히 시어머니셨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늦둥이 아들을 보셨던 탓에 나이가 적지도 않으셔서 당시로 치면 그리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건 아니었지만 남편에게는 어머니의 죽음이 갑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어머니한테도 무심한 사람인지라 애정이 있기는 한 건가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뿐인 어머니라 그런지 남편은 시어머니의 죽음에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평소에는 좋아도 싫어도 별말이 없는 사람이라 감정이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는 정말 목 놓아 울더라고요. 그걸 보니 그 사람이 나중에 나 죽을 때는 울기나 하려나 궁금했죠. 그렇게 남편은 식음을 전폐하며 몇 날 며칠 눈물만 쏟을 정도로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나를 괴롭힐 사람이 없구나 싶어서 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 부모님의 죽음으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니 측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나한테는 여전히 말을 않는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자식 낳고 같이 늙어가는 부부 사이인데 힘들면 나한테 좀 기댔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먼저 말도 붙여보고 밥도 떠먹여줘 봤지만 제가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건지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 성격을 모르지 않았으면서도 힘든 순간에까지 저를 밀어내는 남편이 참 야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나 억한 심정의 남편을 그냥 두게 되었어요. 상 치르고 나서 도로 서재에 박혀버린 남편을 내버려 두고 매끼 밥만 가져다 놓을 뿐이었죠. 혼자 있고 싶다며 청소도 못하게 하는 사람을 저도 굳이 힘들어서 끌어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도 배는 고픈지 상체로 놓으면 그릇만 싹 비워 앞에 내어놓는 걸 보고 살아있구나 확인할 수는 있었죠.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 저러려나 싶던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소리를 지르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듯 하더니 어느 날에는 저더러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였죠. 당신 어머니 식사 좀 잘 챙겨드리고 그러지? 요즘 입맛이 없으신지 야이신 것 같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식사를 챙겨드리라니. 당신도 영혼이 때문에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신경 써.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 떠나실지 모르잖아. 살아계시길 잘해드려야지. 갑자기 시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처럼 시어머니의 안부를 걱정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헛것을 보는 듯 했죠. 처음에는 남편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충격이 심해서 잠시 그러는 거라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상실감에 너무 슬픔에 빠지면 종종 인지를 못하는 일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그런 거겠지 생각했지만 남편의 이상 행동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헛소리에 헛것까지 보며 점점 더 심각해지는 듯 했어요. 자기도 스스로 이상한 걸 느끼는 건지 남편은 점점 식욕도 부진하고 몸이 말라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걱정되었던 저는 당연히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려 했죠. 하지만 싫다는 남편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제발 병원 좀 가봐요. 당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요. 내가 정신병원을 왜 가? 당신은 지금 내가 미치기라도 했다 이거야? 그러면 당신은 지금 멀쩡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있지도 않은 걸 보고 듣는데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왜 자꾸 고집을 부려요? 나는 멀쩡하다니까 그래? 나야말로 당신이 정말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내가 언제 나한테 신경 써달라고 그랬어? 잘 지내고 있는 날에 괜히 들쑤셔서 정신병원이니 뭐니 쓸데없는 소리를 해. 나는 오히려 그런 당신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이 정말 이상하긴 했습니다. 전에는 화도 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한테 소리를 지르며 난폭한 모습을 보였네요. 결국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으며 저와 싸우려 들었고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한 장만 남겨놓은 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돼서 유감이지만 나도 이제 자유로워지고 싶어. 처자식이니 시어미니 나를 억압하고 구속시키는 것을 다 버려두고 숨쉬고 살고 싶다. 나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당신도 나 기다리지 말고 새 인생 찾아 떠나. 미안해 영훈 엄마. 남편은 자유를 찾겠다며 처자식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겨우 그딴 편지 한 장 놓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남편의 가출을 믿을 수 없었어요. 잠시 가출한 거라 생각하고 돈이 떨어지면 돌아오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건지 수소문해보려고 했지만 남편의 지인도 모르고 갈 곳도 모르던 저는 남편을 도통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정말 돌아오지 않을 생각인지 전화 한 통 없이 소식이 끊겨버렸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기 생각만 할 수 있는 건지.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살아있는 처자식을 저버린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잠시 방황하다 돌아올 거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어요. 그래도 집이 있으니 지낼 곳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네 유지라는 그 집 구석에 제가 가져다 쓸 돈이 없더라고요. 워낙 의심 많은 시어머니가 집에 현금 하나 두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 대신 돈 될 만한 것들을 팔아치웠습니다. 결혼할 때 받았던 폐물이며 시어머니가 숨겨두신 금수저에 하다못해 안 쓰는 고무들까지 팔아 치워 1년을 버텼어요. 아이 혼자 두고 일을 하지도 못하니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짓도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세간살림을 다 팔아치우자니 결국 그 집이며 물건들은 제 것이 아니잖아요. 미워 죽겠는 남편 집살림을 축내고 싶지도 않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느니 차라리 아들 데리고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 싶더라고요. 남편 놈도 집 두고 가출한 마당에 제가 집을 못 떠날 일이 뭐가 있나 싶었어요. 시댁이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저는 차라리 그 집을 떠나 남편을 버리고 새 삶을 찾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다 한들 이제는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을 텐데 어차피 이혼하면 혼자 살아야 하니 그럴 거면 하루빨리 나가는 게 낫겠다 싶었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폐물을 챙겨 그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시로 나가 터를 잡게 되었죠. 그래도 아무도 없는 곳보다는 아는 사람 하나라도 있는 곳이 낫지 않겠나 싶어 지인이 있는 동네에 방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한 동네 살며 알고 지내던 언니가 그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8살이 된 저희 아들은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는 언니에 따라 일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는 네가 뭘 할 수 있겠냐며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막상 해보니 저도 혼자 잘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안 하던 일을 하려니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시집살이 할 때에 비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집살이하고 살림한다고 돈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니 그만큼 보람된 게 없었죠. 시어머니한테 돈 받았으면서 내 것 한번 사보지를 못했던 저로서는 내가 버는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고되어도 매일 힘을 내며 살 수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속 썩이는 남편도 없고 괴롭히는 시어머니도 없으니 나 혼자 열심히만 하면 아이 키우면서도 잘 살아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남편의 존재에 대해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부부였지만 안 보고 살다 보니 내가 결혼을 하기나 했던가 싶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삶에서 전 남편의 존재를 지우며 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자꾸 욕심이 생기는지 어느 날 분에 넘치는 욕심까지 부리게 되었네요. 저는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 원장님인 태찬 씨였죠. 혼자 사는 저처럼 태찬 씨도 일찍이 자식 없이 사별을 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외롭고 서러운 사정 때문인지 저희는 금세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혼자 사는 남자가 밥이나 잘 챙겨 먹을까 싶어서 반찬도 챙겨드리고 김장도 나눠드리고 자주 뵙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었는지 연이 닿게 되었네요. 태찬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형편의 지용 같은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지 결국 솔직해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 사정을 태찬 씨에게 전부 설명했었어요. 이혼녀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닌 복잡한 제 신세를 말이죠. 그렇다고 벌써 10년 가까이 연락 없는 남편을 두고 제가 외도를 한다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호적상으로는 제가 전 남편과 부부관계인 것이 여전했습니다. 그동안은 있으니 없으니 상관없는 인간이라 생각하고 애써 잊고 살았는데 제가 다른 사람과 새 출발을 하려고 하니 그 인간이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결국 저는 태찬 씨와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전 남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저도 전 남편과 이혼해보려고 여러모로 노력해봤지만 연락이 닿지도 않고 소식도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겠나요? 어디서 뭐라고 지내는지 소식도 없는 남편을 찾아서 이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이혼 소송장도 여러 번 보내봤지만 그것도 결국 전 남편 쪽에서 수령을 해야 한다더라고요.